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마귀가 말을 하던 시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상골 마을 어귀에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돌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 밑은 찬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거지들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 다리 밑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거지와 그의 아내 뺑덕내가 헌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며 추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다리 밑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부부는 서로의 몸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배고픔과 추위를 달래야만 했고, 칠성이는 입버릇처럼 아이고 내 팔자야,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 먹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쉰 목소리로 한탄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뺑덕내는 남편의 타령이 지겨운 듯 핀잔을 주면서도 혹시라도 남편이 얼어 죽을까봐 낡은 옷가지로 그의 등을 덮어주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불빛조차 모두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바람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오던 그때, 뺑덕내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내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뺑덕내는 칠성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여보, 저 소리 안 들려요. 어디서 애 우는 소리가 나는데 하고 속삭였지만 칠성이는 귀찮다는 듯이 돌아 누우며 이 추운 날에 무슨 애가 운다고 그래. 귀신 곡하는 소리겠지. 잠이나 자라고 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애처롭게 이어졌고, 호기심과 혹시나 먹을 것이라도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뺑덕내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 밖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는 와중에도 다리 건너편 덤불 속에 무언가 희미한 물체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고, 두 사람은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눈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비단 보따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이게 웬 횡재냐. 비단 보따리라니 안에 값비싼 물건이라도 들어있으면 팔아서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겠다며 탐욕스럽게 침을 삼켰습니다. 뺑덕내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었고, 그 안에는 겹겹이 쌓인 두꺼운 비단 강보 속에 파묻힌 갓난아이가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거지 부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과 아이의 고운 때깔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촌동네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귀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감싸고 있던 강보를 들추던 뺑덕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의 자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 물건은 은은하고도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뺑덕내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가락을 펴서 그 물건을 꺼내보니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네모난 옥덩어리였는데, 위쪽에는 용의 모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무식한 칠성이조차도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번쩍 뜨며 이거 옥 아니야. 진짜 옥이면 우리 이제 부자 된 거야. 기와집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하며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옥을 들고 장터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뺑덕내는 남편보다 눈치가 빠르고 셈이 빠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옥에 새겨진 붉은 글씨와 용의 형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안색이 새하얗게 질리며 칠성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화상아, 조용히 좀 해. 목소리 낮추란 말이야. 이게 뭔지는 알고 떠드는 거야.
뺑덕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칠성이는 영문을 모른 채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뺑덕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옥이 아니야. 저번에 장터에서 들은 적이 있어. 용이 그려져 있고 붉은 도장이 찍히는 건 나라님. 그러니까 임금님이나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했어. 이게 바로 그 옥새라는 거 아니냐고. 칠성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왕실의 물건을 거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그것은 곧 도둑질이나 역모로 몰려 3대가 멸할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순간 칠성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부귀영 화의 꿈은 처참한 참수형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그럼 어떻게 이거 당장 버려 하니?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관에 끌려가면 뼈도 못 추려 하며 옥을 눈밭에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뺑덕내가 재빨리 그의 손목을 낚아채며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걸 지금 버리면 누가 주워갈지 알고. 그리고 만약 관아 놈들이 냄새를 맡고 우리를 추궁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데 이미 우리 손을 탔어. 이건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부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옥새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뺑덕내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칠성이를 잡아 끌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잘 들어봐.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 이런 귀한 물건을 지니고 버려질 리가 없잖아. 필시대궐에서 무슨 사단이 나서 급하게 피신시킨 왕족의 핏줄일 거야.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아이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칠성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뺑덕내의 눈이 탐욕과 계산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주인이 찾으러 오면 그때 이 옥새와 함께 아이를 내어주는 거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쌀 몇 가마니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보상으로 받지 않겠어. 어쩌면 벼슬 한 자리 얻을 수도 있고. 칠성이는 아내의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당장 옥을 팔아 푼돈을 챙기려다 목이 달아나는 것보다는 훗날의 거대한 보상을 위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갓난아이는 더 이상 불쌍한 생명이 아니라 훗날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로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서둘러 아이를 안아들고 자신의 냄새나는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래, 까짓것 한번 키워보자. 내 밥그릇 조금 덜어주면 죽지는 않겠지. 대신 이 녀석 덕에 나중에 기와집에서 호강할 생각만 하자고. 부부는 옥새를 뺑덕내의 속옷 깊숙한 곳에 숨기고 아이를 안고 서둘러 다리 밑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피해 거적 안으로 들어오니 아이는 따뜻한 온기에 안도했는지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돌아온 부부는 당장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젖이 없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아이고, 내 밥도 없는데 이 녀석 먹일 게 어디 있어. 그냥 굶기면 죽을 텐데. 그럼 우리 계획도 다 물거품 아니냐 며 투덜거렸습니다. 뺑덕내는 혀를 차며 바가지를 남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잔소리 말고 마을로 가서 젖동량이라도 해와. 옆 동네 최부자네 며느리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니까.
가서 사정해서 저 좀 얻어오라고. 나중에 큰돈 벌 거 생각하면 그 정도 수고는 해야지. 칠성이는 입이 대빨 나왔지만 미래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며 툴툴거리면서도 바가지를 들고 눈보라 속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뺑덕내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옥새가 숨겨진 자신의 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한 쌀뜨물과 어두운 젖을 아이에게 먹이자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받아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칠성이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 누구를 위해 무엇을 베풀어 본 적 없는 그가 비록 불순한 의도였지만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 녀석 먹성은 꼭 거지 같지 않고 양반 같네. 아주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어. 칠성이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지만 뺑덕내는 아이의 입가에 묻은 젖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입 조심해. 이 아이는 우리 밥줄이야. 함부로 대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큰일 나니까. 당분간은 상전 모시듯 해야 한다고. 부부는 좁은 거적대기 안에서 아이를 사이에 두고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아이의 천 덕분에 평소보다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으니 부르기 쉽고 자신들의 염원을 담은 이름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칠성이는 돈을 많이 벌어다 줄 놈이니까 돈놈이라고 하자고 제안했지만 뺑덕내는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냐? 천박하게 나중에 높은 분들이 찾으러 왔을 때 이름이 그 모양이면 우리 체면이 뭐가 돼? 좀 더 그럴듯하면서도 복이 들어오는 이름이어야지. 한참을 고민하던 부부는 아이가 복을 굴러오게 했다는 뜻에서 복덩이, 줄여서 복동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 복동이. 이름 좋네. 복동아, 너는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한테 금덩이를 안겨줘야 한다. 칠성이는 잠든 아이의 볼을 쿡 찌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거지 부부가 아이를 주워 기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거지들이 무슨 애를 키운다고 그래 며칠 가다 버리겠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부부는 그런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 바로 왕실에 옥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아이를 업고 나가 동냥을 했고 사람들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평소보다 더 많은 밥과 돈을 주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앵벌이 도구로도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뺑덕내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를 끔찍이 아끼는 척 연기를 했지만 다리 밑으로 돌아오면 내 놈 때문에 내 등골이 휜다며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픈 기색을 보이면 혹여나 보상을 못 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약초를 구해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복동이는 거지굴의 험한 환경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씻기지 않아 얼굴은 꼬질꼬질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칠성이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옥새를 꺼내 들고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그는 옥새를 촛불에 비추어 보며 낄낄거리다가도 혹시 누가 볼까봐 황급히 품에 숨기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뺑덕내 역시 아이가 커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철이 들면 자신들의 정체를 의심하거나 옥새에 대해 물어볼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이에게 그를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구걸하는 법과 눈치 보는 법만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나갔던 칠성이는 한양에서 온 상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나라에 병고가 생겨 왕실의 핏줄이 실종되었으며 그를 찾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금을 내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숨을 몰아쉬며 다리 밑으로 뛰어왔습니다. 여보, 뺑동네에 들었어. 이제 때가 된 거야. 드디어 우리가 팔자를 고칠 때가 왔다고. 칠성이는 흥분해서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뺑동네는 오히려 차분하게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쉿, 아직은 아니야.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의심만 사고 물건만 뺏길 수 있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아이가 좀 더 커서 스스로 증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우리가 키워줬다는 걸 아이 입으로 말하게 해야 뒤탈이 없다고. 뺑덕내의 치밀함에 칠성이는 혀를 내두르며 다시금 욕망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동이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양부모의 검은 속내를 전혀 모른 채 다리 밑 거지 부부의 아들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였고 먹는 음식은 식은 밥덩이였지만 복동이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품과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 부부가 다투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리기도 하고 추운 날에는 칠성이의 언발을 자신의 배로 녹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행동에 부부는 가끔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황금빛 미래에 그 마음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옥새는 뺑덕내가 꿰매놓은 낡은 베개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그 베개를 베고 자는 복동이는 꿈속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다리 밑 가을가의 얼음이 녹아내리듯 복동이도 쑥쑥 자라 어느덧 걸음마를 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칠성기와 뺑덕내는 순간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호칭이 그들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며 오냐. 그래, 얼른 커서 밥값이나 해라. 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뺑덕내도 엄마는 무슨 그냥 아줌마라고 해 라고 쏘아붙였지만 뒤돌아서서 몰래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쌓인 시간은 무시할 수 없는 정을 아주 조금씩 그들 몰래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이는 잠든 복동이의 머리맡에 앉아 곤히 자는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옥새를 꺼내 아이의 손에 살짝 쥐어줘 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옥새를 쥐기에 딱 알맞게 자라 있었습니다. 역시 주인은 따로 있는 법인가. 칠성이는 중얼거리며 옥새를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잠결에도 아이는 옥새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억지로 빼앗으려다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옥새를 회수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칠성이의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 옥새가 자신들에게 불을 가져다 줄 열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5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거지들에게 돌아오는 밥은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칠성이 가족을 보며 저런 놈들이 밥을 축내니 나라에 가뭄이 든다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칠성이는 점점 난폭해졌고 뺑덕내도 예민해져서 복동이를 구박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배고픔을 참으며 자신이 얻은 작은 밥덩이를 부모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드셔요. 저는 배 안 고파요.
그 맑은 눈만구를 보며 칠성이는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컥컥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을 키우고 있는 것인지 천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은 그 어떤 도덕심보다 강했고 결국 그는 아이가 내민 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한 늙은 스님이 다리 밑을 지나다 복동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복동이를 응시하더니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화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었구나. 귀한 것이 천한 곳에 있으니 하늘의 뜻을 누가 알겠는가. 칠성이는 스님의 말이 귀에 거슬려 중이 뭘 안다고 떠들어 재수 없으니 썩 가쇼 하며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스님은 칠성이를 노려보지 않고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물을 품고 있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네. 때가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화를 면할 것이야.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칠성이와 뺑덕내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의 말은 부부의 불안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혹시 저 중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옥새를 들킨 건가? 뺑덕내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칠성이는 무슨 소리야?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뒀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헛소리한 거야 라고 큰소리 쳤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옥새를 숨긴 자리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복동이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 사이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고 다가올 운명의 시간은 조금씩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지 부부와 옥사애 그리고 왕실의 아이. 이 기묘한 동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부부의 탐욕은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파멸을 불러올지.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다리 밑에서 울던 핏덩이는 7살의 의젓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거지굴의 거친 밥과 차가운 잠자리에서도 복동이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운 태를 잃지 않았습니다. 씻지 못해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복동이를 볼 때마다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자신이 주워다 키운 자식인데 어떨 때는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기품이 서려 있어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괜히 심술이 나서 야, 이 녀석아 밥값 타러 안 나가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너는 허우대만 멀쩡해서 어디다 쓰냐며 고함을 치곤 했습니다. 복동이는 아버지의 호통에도 기죽지 않고 묵묵히 다 떨어져가는 깡통을 차고 일어섰습니다. 여느 거지 아이들 같으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불며 때를 썼겠지만 복동이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녀오겠습니다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반듯한지 칠성이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뺑덕내는 그런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쟤는 뼈대부터가 다르다니까요. 저런 애를 데리고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돈을 더 줄 거예요. 우리 복동이가 바로 걸어다니는 보물단지라고요. 라며 낄낄거렸습니다. 부부에게 복동이는 아들이기 이전에 훗날의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담보물이자 현재의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간 복동이는 칠성이가 가르쳐준 대로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만 줍쇼, 밥 좀 줍쇼 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대신
가게 앞이나 길가에 얌전히 서서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지, 아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다가도 아이의 맑은 눈망울과 예의 바른 태도를 보고는 주머니를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참 기특하게 생겼네. 거지 자식이라기엔 인물이 너무 아깝구먼.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떡 하나, 엽전 한 니플 복동이에 깡통에 넣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복동이의 깡통은 언제나 칠성이의 것보다 두둑하게 채워졌고, 칠성이는 아들의 수완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보다 낫다는 사실에 묘한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을 안쪽 우물가는 아낙네들이 모여 온갖 소문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우물가의 화제는 단연다리 및 거진의 아들 복동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온 최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아들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하지 않아. 칠성이랑 뺑덕네. 그 인간들 심성을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인데 어찌 그런 개차방 같은 집 구석에서 그런 옥골 선풍 같은 아이가 나왔을까? 옆에서 빨래를 하던 박씨 아줌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떡을 좀 나눠줬더니 세상에 그 어린 것이 두 손으로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 우리 집 철수보다 예절이 더 바르더라니까. 필시 주워온 자식일 거야. 칠성이 네가 어디서 훔쳐왔거나 소문은 바람을 타고 칠성이와 뺑덕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뺑덕네는 마을 사람들이 수궁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사람들이 복동이 출생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러다 관에 찔러 넣기라도 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뺑덕네는 불안한 마음의 다리 밑 거처에 숨겨둔 옥새를 자꾸만 확인했습니다. 낡은 베개 속 깊숙이 박혀있는 차가운 돌덩어리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복동이가 잠든 틈을 타 옥새를 꺼내 어루만지며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이 아이가 10살만 넘으면 한양으로 데려가서 단판을 짓는 거야. 그때까지만 쥐 죽은 듯이 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부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님이 장터를 지나다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복동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훈장님은 아이가 그리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동이는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천자문의 글자들을 흉내내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아이가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훈장님은 복동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 이 글자를 어디서 배웠느냐? 복동이는 깜짝 놀라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배운 적 없습니다. 그냥 서당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재미있어서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칠성이는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훈장님, 우리 놈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이 녀석이 머리가 모자라서 아무데나 낙서를 하고 다닙니다요. 용서해 주십시오. 칠성이는 복동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며 훈장님에게 굽신거렸습니다. 훈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혼내려는 것이 아니야. 아이가 총기가 있어 보여서 물어본 것이네. 자네 아들이 참으로 영특하구먼. 혹시 글을 가르쳐 볼 생각 없는가? 칠성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글은 무슨 글입니까? 우리 같은 청어들이 글 배워서 뭐에 쓰겠습니까? 그저 밥이나 안 굶으면 다행이지요. 가자. 이놈아. 칠성이는 복동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다리 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리 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복동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윽박질렀습니다. 너 내가 튀지 말라고 했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남들 눈에 띄냐 말이야. 훈장 영감이 너한테 관심이라도 가지면 어쩔 뻔했어. 복동이는 영문을 모른 채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빌었지만 칠성이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뺑덕내가 나서서 칠성이를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애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 그나저나 큰일이네. 훈장 영감이 눈독을 들이면 곤란한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복동이를 주시하면 우리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부부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칠성이에게 혼난 것이 서러워 훌쩍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뺑덕내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똑똑한 것은 기특한 일이나 그 똑똑함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여보, 차라리 지금이라도 옥새를 들고 한양으로 갈까요? 애가 더 커서 머리가 굵어지면 우리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뺑덕내의 말에 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가면 누가 우리 말을 믿어주겠어. 증거라고는 옥새 하나뿐인데. 훔친 거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아이가 자기 입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구해줬습니다. 하고 똑똑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리고 지금 한양 정세가 뒤숭숭하다는 소문도 있잖아.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다리를 저는 남자가 마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이를 찾으러 온 추노꾼이나 관아 사람이 아닐까? 그는 장터에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다리 밑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복동이에게도 오늘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나가면 호랑이가 물어간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복동이는 어두운 다리 밑에 갇혀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하나도 칠성이 부부는 화들짝 놀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불안에 떨던 칠성이는 밤이 되자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세상 내가 못하러 이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몰라. 그냥 그때 옥새고 뭐고 다 버렸어야 했는데. 술기운에 목소리가 커지자 뺑덕내가 기겁을 하며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미친 영감탱이가 돌았나.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칠성이는 뺑덕내를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드드라지 차라리 다 까발리고 죽는 게 낫지. 이렇게는 못 살겠어. 부부의 싸움 소리에 잠에서 깬 복동이는 구석에서 오들오들 떨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모라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괴로워하는지, 왜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칠성이는 숙취로 끙끙 앓아누웠고 뺑덕내는 밥을 구하러 마을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복동이는 심심함을 달래려 다리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예전에 보았던 그 노스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다리 위에서 복동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갓난아기였던 복동이를 보며 진흙 속의 영혼이라 했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스님의 온화한 눈빛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은 다리 밑으로 내려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자랐구나, 허나. 그 맑은 기운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스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눈만 깜빡였습니다. 스님은 복동이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쥐어ጭ 찼습니다. 용이 뱀의 굴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걱정 말거라. 구름이 걷히면 해가 드러나듯 너의 자리도 곧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알아누워 있던 칠성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스님을 본 칠성이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중이 또 왜 여기 있어? 우리 애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칠성이는 빗자루를 들고 스님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칠성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보게, 처사, 남의 것을 탐하여 배를 채우려다가는 그 배가 터져 죽는 법일세. 귀한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는 법. 억지로 품고 있다가는 화를 입을 것이야. 스님의 말은 칠성이의 폐부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칠성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복동이를 바라보며 기억하거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스님이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스님의 경고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다가올 운명에 대한 예고장처럼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뺑덕내가 돌아왔을 때 칠성이는 스님이 다녀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뺑덕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귀신이라도 씌었나 어떻게 그리 잘 알지 안 되겠다. 여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아무래도 그 낯선 산에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뭔가 심상치 않아. 우리 이사 가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자고요. 칠성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여기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 부부는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이불 몇 채와 찌그러진 냄비 몇 개뿐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옥새는 바하 뺑덕내의 품속에 단단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려고 마음먹은 그날 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붓는 비에 가을물이 무섭게 불어났고 다리 밑 거처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칠성이와 뺑덕내는 비명을 지르며 짐을 챙겼지만 불어난 물살에 세간살이가 하나둘 떠내려갔습니다. 복동이는 무서움에 떨며 부모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칠성이는 복동이를 업고 뺑덕내는 옥새가 든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허둥지둥 다리 위로 피신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비췄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갈 곳 잃은 세 사람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마을 빈집의 처마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젖은 옷에 몸을 떨며 밤을 지새우는 동안 칠성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이게 다 조짐이 안 좋아. 하늘이 노한 거야. 우리가 천벌을 받는 거라고. 칠성이가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뺑덕내는 도끼를 품은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약한 소리 말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해요. 이 비만 그치면. 우리는 부자가 될 거라고요. 두고 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욕심과 공포 사이에서 부부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주막에는 며칠 전부터 마을을 기웃거리던 낯선 사내가 묵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누군가에게 받은 서신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신에는 잃어버린 옥새와 왕손을 찾아라. 다리 밑 거지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거지놈들을 족쳐봐야겠군.
그는 품속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헝겊으로 닦았습니다. 칠성이 부부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포위망은 이미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연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서 있었고, 낯선 사내가 포졸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쪽잠을 자던 칠성이는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관아 놈들이 깔렸어. 우릴 잡으러 온 게 분명해. 칠성이는 뺑덕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뺑덕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부부는 복동이를 깨워 뒷산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비를 너무 많이 맞은 탓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아플 때가 따로 있지. 하필 지금 아프면 어쩌냐. 뺑덕내는 열이 펄펄 끓는 복동이를 흔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칠성이는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업고 뛰기에는 너무 무겁고, 미치겠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추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뺑덕내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했지만 7년의 세월은 모정 아닌 모정을 싹 틔워 놓았던 것입니다. 뺑덕내는 이를 악물고 복동이를 업었습니다. 그래, 가자. 어디든 가보자. 너 살리고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칠성기와 복동이를 업은 뺑덕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상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험했고 며칠 굶은 부부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지놈들이 산 쪽으로 튀었다 잡아라. 칠성이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보, 더는 못 가. 이러다 다 잡혀. 칠성이가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뺑덕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 옥새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옥새는 여전히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깟 돌덩이 때문에 뺑덕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탐욕의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산새들만이 그들의 급박한 도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산길을 내달린 칠성이와 뺑덕내는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인적 드문 산 중턱에 낡은 선앙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거미줄이 무성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곳이었지만 당장 비바람을 피하고 추격자들의 눈을 속이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칠성이는 썩은 문짝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깔린 집단을 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뺑덕내는 등에 업고 있던 복동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는데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애 잡겠네. 물이라도 좀 먹여야 하는데. 뺑덕내는 빗물을 받아 아이의 입을 적셔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칠성이는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우린 도간에 든 쥐야. 산을 내려가면 관아 놈들이 깔렸고 산속에 있자니 굶어 죽거나 호랑이 밥이 될 판이니 이를 어쩌면 좋냐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선앙당 안은 으스스한 냉기로 가득 찼고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공포와 배고픔이 밀려오자 부부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고 급기야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애초에 그 옥새를 그냥 버렸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칠성이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뺑덕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누군 좋아서 그랬어요. 당신도 기와집에서 살고 싶다고 침 흘리며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리고 술 처먹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게 누군데 당신 입방정 때문에 소문이 퍼져서 이 지경이 된 거라고. 두 사람의 고성방가는 조용한 산속에 정막을 깨뜨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부부의 싸움 소리에 정신을 잃고 있던 복동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열병 때문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은 아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복동이는 몽롱한 정신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뺑덕내가 옆에 던져둔 보따리를 건드렸습니다. 보따리의 매듭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던 탓에 그 안에서 묵직한 물건 하나가 툭 하고 굴러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채를 내뿜는 그 물건은 바로 칠성이, 부부가 목숨처럼 숨겨왔던 옥새였습니다. 복동이는 홀린 듯이 손을 뻗어 그 옥새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신기하게도 복동이의 몸을 휘감고 있던 뜨거운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우, 이게 뭐지? 참 예쁘다. 복동이는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물건에 시선을 뺏겨 아픔도 잠시 잊은 채 옥새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용의 형상이 조각된 손잡이는 마치 복동이의 손에 맞춘 듯 편안하게 감겨왔습니다. 달빛이 낡은 문틈으로 들어와 옥새를 비추자 옥사의 밑바닥에 새겨진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복동이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그 글자들을 보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옥새를 볼에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해.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것은 핏줄이 끌어당기는 본능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때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칠성이와 뺑덕내가 옥새의 빛을 발견하고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복동이가 옥새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언제 저걸 꺼냈어?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복동이에게 달려들어 옥새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녀석아, 이게 장난감인 줄 알아. 이게 어떤 물건인데 함부로 만져. 칠성이는 복동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움츠러들거나 피하지 않고 맑고 깊은 눈으로 칠성이를 빤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두려움 대신 도무지 알 수 없는 위엄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뺑덕내가 황급히 옥새를 받아 다시 보따리에 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봤어요. 애가 저걸 쥐니까. 마치 원래 주인인 것처럼 빛이 났어요. 역시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뺑덕내는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돌멩이는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쥐고 있으니까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의 순진한 요청에 칠성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한 거지굴에서 자랐으면서도 왕실의 보물을 단번에 알아보는 핏줄의 힘을 목격한 칠성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자신의 아들처럼 혹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처럼 대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추격자들이 산을 수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선앙당 쪽으로 이어졌다.
포졸들의 외침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칠성이 부부는 사색이 되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잡히면 능지처참을 당할 거야. 칠성이가 울먹거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뺑덕내의 눈빛이 갑자기 매섭게 변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다더니 그녀의 머릿속에서 최후의 도박과도 같은 계획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녀는 칠성이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순 없어. 어차피 들킨 거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 선수를 치다니 무슨 소리야. 칠성이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뺑덕내는 비장한 표정으로 옥새 보따리를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옥새를 관에 바치러 가는 길이었다고 우기는 거야. 7년 동안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고 이제 때가 되어 아이를 돌려주러 가는 중이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도둑놈으로 몰려 죽는 대신 억울하게 고생한 충신 흉내라도 낼 수 있잖아. 칠성이는 아내의 기막힌 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통할까? 저놈들이 믿어줄까? 뺑덕내는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동이가 우리 편을 들어주면 돼. 복동아, 네가 아버지랑 어머니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해야 한다. 알겠지? 뺑덕내는 열이 펄펄 끓는 복동이를 흔들어 깨우며 다짐을 받으려 했습니다. 관아 나리들이 물어보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를 친자식처럼 아껴줬고 이 옥새도 소중하게 지켜줬다고 말해야 해. 만약 딴소리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알았어. 복동이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뺑덕내의 절박한 눈빛을 읽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자 아이의 착한 마음씨가 발동했습니다. 비록 거친 밥을 먹고 구박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들은 복동이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복동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아버지. 어머니 안 죽게 제가 말 잘할게요. 아이의 대답을 듣고서야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부는 제 발로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는 것보다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칠성이는 다시 복동이를 등에 업었고 뺑덕내는 옥새의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선앙당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횃불의 행렬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산허리를 감고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칠성이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은인이다. 우리는 상을 받으러 가는 거다. 그것은 자기 최면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산을 반쯤 내려왔을 때 앞서 오던 포졸들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이 바로 그 거지 부부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지만 뺑덕내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우리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귀하신 분을 모시고 관하로 가는 길이요. 감히 누구 앞이라고 창을 겨누는가. 뺑덕내의 기세 등등한 고함에 포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너무나 당당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포졸들 뒤에서 갓을 쓴 건장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을 주시하던 바로 그 낯선 사내,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칠성이 부부와 등에 업힌 복동이를 훑어보았습니다. 귀하신 분이라 내 놈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듯한데 어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칠성이는 오금이 저렸지만
뺑덕내는 품속에서 옥사의 보따리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지난 7년간 목숨을 걸고 왕실의 핏줄과 이 옥새를 지켜왔소. 이제야 주인을 찾아 돌려드리러 가는 길인데 우리를 도둑 취급하다니 억울하오. 뺑덕내가 보따리를 풀자 횃불 아래서 옥새의 푸른 빛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포졸들과 어사는 그 빛을 보고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진짜 옥새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사는 천천히 다가와 옥새를 확인하고는 칠성이의 등에 엎인 복동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열에 들떠붉게 상기된 얼굴이었지만 아이의 이목구비는 왕실의 초상화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어사는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소신, 늦게 찾아와 왕손 저하를 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광경을 본 포졸들도 일제히 창을 거두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칠성기와 뺑덕내는 그제야 살았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들어 부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허나, 너희가 진정으로 충심해서 이분을 모셨는지 아니면 탐욕으로 유괴하여 숨긴 것인지는 관에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관하로 압송되는 길, 칠성이와 뺑덕내는 포승줄에 묶이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군졸들에게 둘러싸여 사실상 감시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 소란에 잠을 깨어 하나둘 밖으로 나와 이 기이한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아니, 저게 칠성이네 아니야. 무슨 일이야. 역적이라도 된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뺑덕내는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걸었습니다. 두고 봐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영웅이 되어서 나올 거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감에 실려 먼저 관하로 향했고 부부는 그 뒤를 따르며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심판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관하의 마당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고 고을 원님과 암행어사가 나란히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렸고 칠성이와 뺑덕내는 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틀과 곤장이 준비되어 있었고 관원들은 서슬 퍼런 눈으로 부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왕실의 보물을 훔치고 왕손을 유괴하여 7년이나 숨어 살았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칠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아이고, 날이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저 버려진 아이를 주워 기른 죄밖에 없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주운 겁니다요. 그러나 뺑덕내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날이 훔치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 눈보라치는 밤, 얼어 죽어가던 아이를 거둔 것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아니었다면 이 귀하신 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는 가난하여 비록 누더기를 입혔을 망정 굶기지 않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옥사에 또한 팔아먹으려 했다면 진작에 팔았을 것입니다. 훗날 아이가 자라 제자리를 찾을 때 증표가 될까 하여 목숨 걸고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뺑덕내의 청산유수 같은 변명에 원님과 관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옥새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어사는 뺑덕내의 말에 허수음을 지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그렇다면 묻겠다. 왜 진작 관에 알리지 않고 7년이나 숨어 지냈느냐? 그리고 최근 마을에 탐문이 시작되자 도망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칠성이는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만 뺑덕내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혹여나 아이를 해하려는 자들이 있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이 누구를 믿고 아이를 내놓겠습니까? 진짜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숨어 있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습니다. 뺑덕내의 임기응변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아이를 위한 충심으로 포장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때 의원의 치료를 받고 조금 기운을 차린 복동이가 관아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단 옷으로 갈아입은 복동이는 더 이상 거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씻겨놓은 얼굴은 옥처럼 고왔고 걸음걸이에는 품위가 흘렀습니다. 칠성이와 뺑덕내는 달라진 복동이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동아. 칠성이가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동이는 무릎 꿇고 있는 부모를 보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사는 복동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하, 이 자들이 저하를 진정으로 아끼고 보살폈습니까? 아니면 학대하고 괴롭혔습니까? 저하의 한마디에 이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복동이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칠성이와 뺑덕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7년간의 구박, 앵벌이, 차가운 잠자리, 아이가 입을 열어 그간의 서름을 토로한다면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복동아, 아비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뺑덕내도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복동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부모가 무릎 꿇고 있는 멍석으로 다가가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리, 이분들은... 복동이가 입을 떼는 순간 마당의 횃불이 바람에 크게 일렁겼습니다. 과연 복동이는 부부의 탐욕을 고발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거짓말에 맞장 굳혀줄까요? 칠성이와 뺑덕내의 운명은 이제 7살 아이의 혀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옥새에 진실과 거짓된 부성애가 충돌하는 이 밤. 관아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죄와 벌. 그리고 용서의 갈림길에서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관아의 마당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복동이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리, 이분들은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칠성기와 뺑덕내는 숨을 멈췄고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복동이는 잡고 있던 부부의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저에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지는 못하셨지만 추운 겨울밤에는 당신들의 천으로 저를 녹여주셨고 구걸한 밥이라도 저에게 먼저 먹이려 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저를 버렸을 때 저를 거두어 주신 분들은 오직 이분들 뿐입니다. 아이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부부조차 잊고 있었던 혹은 외면하고 있었던 지난 7년 세월 속에 깃든 희미한 사랑의 기억을 일깨우는 말이었습니다. 아마행어사는 복동이의 말을 듣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 부부가 아이를 앵벌이 도구로 이용하고 학대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이가 스스로 그들을 감싸고 도는 모습에서 천륜을 뛰어넘는 기이한 인연을 보았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었느냐, 이 어린아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하는 말을. 너희의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속에도 이 아이를 향한 일말의 정은 있었던 것이냐. 어사의 서슬 퍼런 꾸짖음에 칠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날이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 귀한 아이를 고생만 시켰습니다. 아이고, 복동아, 미안하다. 칠성이의 울음소리는 가슴을 치며 터져나오는 참회였습니다. 뺑동네 역시 복동이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나쁜 년이다. 옥사에 팔아 호강할 생각만 했지. 너를 진짜 자식으로 생각해주지 못했어. 그런데도 나를 어미라고 불러주는 거냐. 그녀는 복동이의 따뜻한 손길에서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옥새라는 차가운 돌덩어리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기 품에 안겨있던 살아있는 보석의 가치를 몰라봤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한 심판장에서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칠성이 부부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죄는 미워도 아이를 키운 정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사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 판결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여봐라. 죄인 칠성과 뺑덕내는 들어라. 왕실의 핏줄을 유괴하고 국세를 은닉한 죄는 마땅히 참수형에 처해야 할 중죄이다. 어사의 언명의 부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다시금 공포에 질렸습니다. 복동이가 놀라 어사의 앞을 가로막으려 하자 어사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하늘이 내린 왕송께서 너희를 부모라 칭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7년간 아이의 생명을 보존한 공 또한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본관은 너희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그간의 죄를 씻을 기회를 주기로 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칠성이와 뺑덕내는 연신철을 하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다만 너희는 더 이상 이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없다. 너희가 품었던 탐욕이 아이의 앞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늘부로 이 아이와 연을 끊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평생을 참회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벌이자 마지막 자비이다. 어사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부부는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 복동이를 영영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기와집과 비단옷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은 것은 다시 차가운 다리 밑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어사는 관원들에게 명하여 칠성이 부부에게 쌀 2가마니와 광목 몇 피를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운 수고비가 아니라 너희가 갱생하여 새 삶을 살라는 뜻에서 주는 것이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땀 흘려 일하여 정직하게 살라. 부부는 과분한 처분에 감흡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목이 달아났을 운명이었으나 복동이의 덕으로 오히려 재물을 얻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쌀가마니를 받아들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원들이 복동이를 안으로 모시려 하자 복동이는 잠시 멈춰서서 칠성이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말끔하게 씻고 비단옷을 입은 복동이는 이제 정말로 손에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감히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동이는 칠성이와 뺑덕내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은혜를 갚겠습니다. 7살 어린아이의 의젓한 인사의 부분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뺑덕내는 복동이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잡아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이 너무 더럽다는 생각에 차마 뻗지 못하고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복동아. 가서 잘 살아라. 우리 같은 건 잊어버리고. 훌륭한 임금님 되어서 좋은 나라 만들어라.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뺑덕내의 목매는 소리에 복동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사는 복동이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저하. 복동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관아의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이 부부는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부가 관아 문을 나설 때는 이미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씻겨 내려간 마을은 청명하고 고요했습니다. 칠성이는 쌀과 마니를 지게에 지고 뺑덕내는 광목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터덜터덜 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재물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자 된 거네. 쌀이 2가만이나 생겼으니. 칠성이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뺑덕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옥새의 푸른 빛보다 복동이의 맑은 눈망울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에서 나오는 부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예전처럼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지난밤 관에서의 일을 전해 듣고 이 거지 부부에게 묘한 연민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7년이나 키운 정기 있는데 오죽하겠어. 쯧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칠성이 부부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였던 다리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갔던 세간살이는 없었지만 돌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누웠던 자리는 휑하니 비어 있어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다리 밑 그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되다. 꿈을 꾼 것만 같아. 옥센이 왕손인이 하는 것들이 다 하룻밤 꿈이었나 싶어. 그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뺑덕내는 짐을 풀고 자리를 정돈하려다 복동이가 가지고 놀던 찌그러진 깡통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이 녀석아, 이렇게 갈 거면 정이나 주지 말지. 나중에 호강시켜준다더니 혼자만 쏙 가버리냐. 그녀의 투정 섞인 울음소리가 다리 밑에 메아리 쳤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동거였지만 그 끝에는 끈끈한 가족애가 찌꺼기처럼 남아 그들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암행어사와 복동이는 한양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떠나는 행렬이 마을을 지날 때 칠성이와 뺑덕내는 먼발치 산언덕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감에 탄 복동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행렬이 뿜어내는 위엄만으로도 부부는 압도되었습니다. 저기가 네가 살던 세상이구나. 우리 같은 청어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곳이었어. 칠성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뺑덕내는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아이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에 대한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부는 어사가 준 쌀과 광목을 미천으로 다리 밑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지로 살 수는 없어. 복동이 보기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칠성이가 결심을 말하자 뺑덕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를 얻어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뺑덕내는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삭스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옥새를 팔아
일확천금을 꿈꾸던 때보다 몸은 훨씬 고달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까, 관에 잡혀갈까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별 좀 봐. 꼭 복동이 눈 같지 않아. 칠성이의 말에 뺑덕내가 마루에 걸터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한양에서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부부는 이제 옥사의 이야기 대신 복동이의 안부를 걱정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옥새는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는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소박한 삶의 의지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해가는 칠성이 부부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칠성이가 사람이 다 됐네. 나무짐도 제법 야무지게 묻고 말이야. 사람들이 지나가며 던지는 칭찬 한마디에 칠성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칭찬은 무슨 돈이나 줘 라고 대들었겠지만 이제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복동이가 가르쳐준 예절이 칠성이의 몸에도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뺑덕내 역시 아낙네들 틈에 섞여 빨래를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웃과 어울려 사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에서 내려온 방이 마을 어귀에 붙었습니다. 잃어버린 왕손을 찾았으며 그를 기리는 큰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인 칠성이도 사람들이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복동이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아니, 왕손 마마가 잘 계신가 보네. 칠성이는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방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라. 부디 훌륭한 임금이 되어라. 이 못난 애비는 멀리서나마 너를 위해 기도하마. 그것은 탐욕을 버린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축복이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를 처음 만났던 그 겨울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부부는 따뜻한 군부를 지핀 방 안에서 고구마를 깎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다리 밑에서 벌벌 떨었는데 올겨울은 따뜻하구려. 뺑덕내의 말에 칠성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다 복동이가 주고 간 복이지. 그 녀석 이름값 한번 톡톡히 했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비록 옥새로 기와집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다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바람이 세게 부는 밤이면 부부는 문풍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혹시나 문 밖에서 아버지, 어머니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문 밖에는 바람소리만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칠성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복동이의 온기가 섞여 있는 것만 같아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렇게 칠성이 부부의 파란만장했던 옥사의 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사랑과 참회로 마무리되면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떳떳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옥새보다 더 빛나는 추억 하나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세월이 흐른 뒤에 후일담이 남아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는 따뜻한 결말을 향해 천천히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칠성이와 뺑동네가 살던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들은 제법 번듯한 집들로 바뀌었고,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더욱 울창하게 가지를 뻗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지 칠성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대신 다리 밑 칠성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이와 뺑동네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며 마을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뿌리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이웃들의 신망을 얻었고, 뺑동네는 맛깔나는 손맛으로 반찬을 만들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과거의 탐욕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과 함께 넉넉한 인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덧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0여 년 전. 복동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밤. 칠성이와 뺑동네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옛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 위에서 끓고 있는 숭늉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있었고, 문풍지는 바람에 떨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눈이 참 많이 오네. 꼭 그날 같지 않아. 뺑동네가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로의 불씨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복동이 그 녀석, 이 눈을 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궁궐은 여기보다 훨씬 따뜻하겠지. 부부의 대화는 기승전결 없이 언제나 복동이 이야기로 흘러가곤 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그 아이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지? 칠성이는 의아해하며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훤칠한 키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칠성이는 낯선 손님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 깊은 밤에 남의 집 앞을 서성거리시오. 그러자 사내는 쓰고 있던 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입니다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몸 좀 녹이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귀티가 흐르고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옛날 자신들이 추위에 떨던 시절이 생각나 선뜻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시구려. 찬바람 피하는 데는 문제없을 거요. 손님이 방으로 들어오자 좁은 방 안이 꽉 차는 듯 했습니다. 뺑동네는 서둘러 아랫목을 내어주며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날이 많이 차지요. 손님은 숭늉을 받아들고 뺑동네와 칠성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손님의 얼굴은 칠성이 부부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망울, 오뚝한 코, 그리고 다부진 인매. 칠성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도대체 누구지? 뺑동네 역시 손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천천히 숭늉을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참으로 따뜻하게 사시는군요. 이 숭늉 맛이 꼭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 같습니다. 그 말에 뺑동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릴 적이라니요. 댁이 어디시길래 이런 상월 마을까지 오셨소?
손님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감싼 그 꾸러미를 보는 순간 칠성이와 뺑덕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십수년 전 다리 밑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던 바로 그 비단 강보 조각과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이건 칠성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손님은 비단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찌그러진 깡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동이가 어린 시절 밥을 빌러 다닐 때 차고 다녔던, 뺑덕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품고 울었던 바로 그 깡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복동입니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젊은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올렸습니다. 칠성이와 뺑덕내는 꿈을 꾸는 듯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복동아, 이게 정말 너냐, 살아있었구나.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뺑덕내는 사내의 손을 잡고 얼굴을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이는 감히 왕손이 된 복동이의 몸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하, 죽여주십시오. 이 못난 것들이 저하를 고생만 시켰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칠성이를 일으켜 서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에게 두 분은 생명의 은인이자 영원한 부모님입니다. 궁궐의 비단 이불보다 아버지의 등이 더 따뜻했고 수라상의 진수성찬보다 어머니가 주신 찬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인의 초가집에서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복동이는 궁궐 생활의 고단함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고 부부는 그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복동이는 왕세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한시도 다리 밑에서의 추억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낡은 깡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가장 낮은 곳의 백성을 살피는 왕이 되자. 하고 말입니다. 복동이의 의젓한 말에 칠성이는 코를 훌쩍이며 감동했습니다. 장하다. 우리 복동이. 네가 훌륭한 임금님이 되면 우리 같은 거지들도 배골치 않는 세상이 오겠지. 뺑덕내는 부엌으로 나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쌀독을 탈탈 털어 지은 하얀 쌀밥에 지난 가을 말려둔 시래기로 끓인 된장국, 그리고 아껴두었던 조기 한 마리를 구워 올렸습니다. 비록 왕실의 수라상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었지만 복동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하듯 기쁘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맛은 정말 일품이에요. 궁궐 수라간 상궁들도 이 맛은 못 낼 겁니다. 복동이가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모습을 보며 뺑덕내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줄까 누룽지도 있는데. 그녀의 손길에는 10년 전 때 묻은 아이를 챙기던 모정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복동이는 자신이 가져온 또 다른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칠성이와 뺑덕내를 위한 따뜻한 겨울 옷감이었습니다. 두 분이 겨울마다 춥게 지내시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비로 마련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정중하게 봉투를 거절했습니다. 저하, 옷감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는데 공돈이 생기면 또다시 옛날의 못된 버릇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복동이는 칠성이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면서도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옥새를 팔려 했던 거지가 이제는 황금을 마다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다시 거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정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대신 제가 자주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왕이 되면 두 분을 궁으로 모셔 잔치를 열어드리지요. 뺑덕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궁궐은 무슨... 우리는 여기가 편해. 그냥 가끔 이렇게 건강하다는 소식이나 전해다오. 그거면 족하다. 부부의 소박한 바람에 복동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오자 복동이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으니 이만 가보아야겠습니다. 국정이 안정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쉬운 작별의 순간 칠성이와 뺑덕내는 복동이를 살인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복동이는 부부의 손을 한 번씩 꼭 잡은 뒤 기다리고 있던 수행원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멀어지는 복동이의 뒷모습을 보며 칠성이는 소리 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라. 복동아, 우리 걱정은 말고 훌륭한 임금이 되어라. 복동이가 떠나고 난 뒤 부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복동이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아랫목에는 그가 선물한 비단 옷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옷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잘 살았지. 비록 자식은 없어도 왕이 될 아이를 우리가 키웠잖아. 뺑덕내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옥새보다 더 귀한 걸 우리가 품었었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초가집 안은 훈훈한 기운으로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 앞에 찍힌 낯선 발자국들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밤새 누가 다녀갔나 발자국이 예사롭지 않은데. 하지만 칠성이와 뺑덕내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부만이 간직한 아름다운 비밀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칠성이 부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한양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가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칠성이 부부가 늙어 세상을 떠났을 때 궁궐 방향에서 큰 절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만이 바람결에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옥새를 쥐고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를 통해 탐욕을 버리고 사랑을 배운 거지. 부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진정한 보물은 화려한 옥새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복동이의 맑은 눈망울과 칠성이 부부의 따뜻한 밥상 같은 포근한 행복이 찾아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도 이제 자장가처럼 들려오네요.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칠성이와 뺑덕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두 부부가 살았던 그 산골 마을 어귀. 낡은 돌다리가 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튼튼한 나무 다리가 놓였고 마을은 제법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옛날 칠성이 부부가 비를 피하며 옥새를 숨겼던 다리 밑에
그 커다란 바위를 함부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가리켜 옥사의 바위라고 불렀는데 거기에는 기이한 전설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유난히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겨울밤이면 그 바위 틈에서 은은하고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것이 복동이가 지녔던 옥새의 영롱한 빛이 바위에 스며든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칠성이와 뺑덕내가 죽어서도 아이를 지키려 켜놓은 호롱불 빛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바위 앞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바위에서 기도를 올려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벼슬을 얻게 해달라고 빌면 도무지 효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칠성이가 옥새를 팔아 부자가 되려다 실패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던 탓인지 이 바위는 재물 욕심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헤어진 가족을 찾게 해주세요 라거나 가족끼리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같은 소박하고 애틋한 소원을 빌면 신기하게도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양에서 큰 벼슬을 하던 대감마님 한 분이 이 마을을 지나다 옥새 바위 이야기를 듣고 비웃으며 바위를 깨뜨려 정자를 지으려 했다고 합니다. 인부들을 시켜 망치로 바위를 내리치려는 순간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 닥쳐 인부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날 밤 대감마님의 꿈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부부가 나타나 귀한 것은 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법이거늘 어찌 돌을 탐하여 화를 자초하느냐며 호통을 쳤다고 하지요. 대감마님은 혼쭐이 나서 다음날 바위 앞에 사죄를 하고 마을의 곡식을 풀어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칠성기와 뺑덕내의 무덤은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비석도 없는 작은 떼무덤이었지만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억새가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훗날 임금이 된 복동이가 정사를 돌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몰래 평복을 입고 내려와 이 무덤께에 앉아 한참을 머물다 갔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화려한 제사상 대신 생전 부부가 좋아했던 군고구마와 막걸리 한 사발을 올리며 가장 낮고 추운 곳에서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 투박한 사랑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이야기는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마음만은 여전히 이 땅 어딘가에 온기로 남아 있습니다. 욕심은 한때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결국 그 눈을 다시 뜨게 한다는 평범한 진리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옥사의 바위에 푸른 빛처럼 은은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꿈속에서 칠성이 부부가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 건네줄지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부디 꿈도 꾸지 말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